안녕하세요. 수도권 신도시에서 유치원생 둘 키우고 사는 40대 남자입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가 대기업이라 월급이 좀 센 편이에요. 기본급에 수당, 성과급까지 받으니까 평균적으로 한 달에 1,000만 원씩 버는 것 같아요. 근데 지난주에 아내가 하는 말이 5월은 경조사가 많아서 돈이 모자라니까 신용대출을 받자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냐니까 제가 준 생활비는 이미 다 쓰고 없대요. 저희가 아파트 대출이자 100만 원이랑 식비 90만 원, 애들 교육비 70만 원 빼고는 크게 돈 나갈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카드 내역을 보니까 다 아내가 쓴 거더라고요. 의료비 90만 원, 공연비 50만 원, 문화생활 100만 원, 여행 70만 원, 지인 선물 30만 원. 이렇게 했으니까 한 달에 딱 50만 원 남더라고요. 아니 이게 아무리 제가 월에 1,000만 원씩 벌면 뭐예요. 다 쓰고 50만 원만 남는데. 화가 나서 소리치니까 아내가 뭐라는 줄 아세요? 자기가 가소비하는 이유가 다 저 때문이래요. 제가 밤 9시까지 야근하고 늦게 들어오니까 외롭고 사랑받는다는 마음이 안 드니까 쇼핑으로 푸는 거래요. 근데 저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제가 야근을 일부러 했겠어요? 일이니까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문제는요, 아내는 씀씀이를 줄일 생각이 전혀 없어요. 주변 사람들도 다 이 정도는 쓴다면서 자기가 심각하다는 생각을 1도 안 해요. 돈 버는 사람 따로 있고 쓰는 사람 따로 있으니까 요즘에는 일하는 보람도 없고 허무하네요. 저희 부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한 달에 1,000만 원 버는 거면 대단하신 건데. 근데 이게 남는 게 없이 다 소비가 돼버린다? 야, 이거 참. 거기다가 뭔가 대출을 받자는 얘기까지 했으니까 말이야. 남편은 정말 내가 밑빠진 독에 물 붓게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좀 허무할 것 같긴 합니다. 네, 집집마다 보면 돈 버는 사람이 있고 돈 쓰는 사람이 따로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돈을 버는 방법이 한 가지라면 돈 쓰는 방법은 1,000가지도 넘거든요. 아유. 뭐 누가 벌고 누가 쓰고의 문제가 가족 간의 협의가 잘 이루어지거나 그게 합리적인 소비가 이루어지면 괜찮아요. 누가 벌면 어떻고 또 누가 쓰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상황이 제가 몇 가지로 나누어져 상황이 보이는데 하나는 일단 아내의 소비가 커요. 확실히 큽니다. 더군다나 이게 개인 소비가 되게 크고 또 한 가지는 이 모든 상황을 또 남편 책임으로 넘기는데 여기에 좀 한 가지 빠져 있는 게 이게 지금 여기서 성장하고 있는 아이들의 소비 향후 소비 패턴에도 영향을 또 미칩니다. 이런 요소들을 좀 살펴볼 때 이 부분은 좀 바로잡아야 될 부분이 확실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돈 버는 것보다 버는 것도 중요하죠. 근데 쓰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들 많이 하잖아요. 월 열심히 일해서 1,000만 원 많이 벌죠. 그렇게 벌면 뭐 하냐고요. 50만 원밖에 안 남는데 홀라당 다 써버리고.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근데 뭐 물론 뭐 저 아내가 950만 원을 혼자 다 썼다? 그러니까 가족을 위해서 쓰긴 썼겠죠. 네네. 그런데 그 세부 내역을 보니까 의료비 90만 원, 꾸민비는 뭐예요? 메이크업, 뭐 네일 케어 뭐 이런 거. 미장원 가고 이런 거. 네일, 뭐 네일 아트 네일 뭐 이런 거. 그다음에 문화생활비가 100만 원인데 요 공연 보는 거 뭐 이런 콘서트 거. 뭐 이런 거 볼 수 있고. 여기서 조금 줄여도 되지 않을까? 그렇죠.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여행비 70만 원, 지인 선물 30만 원 이것도 확 줄여도 될 것 같아요. 뭐 여행은 매달 이렇게 70만 원씩 가는 건 아니니까. 근데 이제 요즘에는 여행이나 이런 거 아니 이런 데 쓰려고 돈 벌잖아 이런 게 많기 때문에 근데 마찬가지로 저 주말이나 이런 데 이용해서 어디 가도요 돈이 엄청 들어요. 맞아요. 글쎄. 여행 필요 없잖아. 여행 프로그램 많은데 TV 집에서 틀어놓으면 되지. 아니 그렇진 않지. 커피 같은 사무실 가서 커피 공짜로 그냥 마시면 되는 거고 한 10kg 정도는 네. 벌어도 되는 거고 솔직히 아낄 수 있으면 되게 많이 아낄 수 있거든요. 노후를 위해서 돈을 좀 절약해 놔야 돼요. 근데 항상 그러니까요. 이제 남편 얘기는 아니 도대체 돈 들어갈 데가 없구만 어디 이렇게 쓴 거야 이거고 맞아요. 아내는 돈 쓸 일 천진데 돈을 왜 이거밖에 안 주냐고 그러고 항상 그래요. 어렵습니다. 자, 솔루션 한번 가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솔루션은 뭔가요? 네. 자, 첫 번째 솔루션입니다. 돈 관리. 이제부터 남편이 해라. 남편이 해라. 그렇지. 이게 씀씀이가 이 정도면 남편이 하는 게 맞겠다 이런 뜻인 것도 같고. 네네. 우리가 지금 상황에 이게 딱 이달만 그런 건지 그 전에도 계속 그랬는지 이걸 좀 살펴보긴 해야 되겠습니다만 이게 평균적으로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면 이 돈 관리는 아내가 하면 안 돼요. 네. 아, 남편이 하셔야 남편분이. 됩니다. 네네. 원래 돈 관리라고 하는 건
두 가지 기준으로 하면 제일 좋아요. 제일 먼저 잘하는 사람이 하는 게 좋고요. 두 번째로는 돈 때문에 걱정이 많은 사람 있죠. 이런 분이 하시는 게 사실 돈을 덜 쓰거나 혹은 보다 잘 조율해가지고 쓰기에는 좀 좋거든요. 그런데 이 상황을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는지 아마 다들 납득이 되실 겁니다. 이거 누가 봐도 좀 과해요. 소비 지출 수준이 물론 그 문화생활 여행 간 거 남편이 다 같이 했을 수 있어요. 같이 했을 수 있는데 제가 살짝 얘기 들어보니까 남편은 9시까지 계속 야근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문화생활에 그 여행에 그 여러 선물 비용에 남편이 함께 했을 자리가 많지 않았을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반적으로 한 개인이 쓰는 전체 비용들 중에 보니 개인 비용이 굉장히 많은데 그게 딱 아내에게 집중돼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 보니 이 정도 소비를 이어간다면 이거는 대기업의 할아버지라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건 개인적으로는 이제 소비가 좀 패턴이 잘 맞지 않고 균형이 좀 많이 무너져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무엇보다 제가 조금 답답했던 게 이 집이 외벌인 것 같단 말이에요. 맞아요. 남편만 버는 것 같은데 남편이 버는 것 아내도 함께 사용하면서 미래를 만들어 가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러나 외벌이만 한다면 상대방의 충분한 고충을 이해하고 좀 아끼는 노력이라도 좀 할 필요는 있어요. 그런 제스처가 얼마나 위로가 돼요. 근데 일단 제가 말씀을 볼 때에는 전체 남편 수입의 3분의 2가 아내의 꾸민 비용, 의류 비용, 문화 비용 이런 데로 들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다가 5월에 경조사 많으니까 신용대출을 내재요. 그렇죠, 경조사 맞아. 때문에 신용대출을 내는 경우 저는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게 제가 볼 때 이건 상시적인 소비가 아니라 이제 가장 좀 핵심적으로 봐야 될 게 지금 현재 우리가 이걸 다 쓰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건 현재에만 다 쓰는 게 아니에요. 미래 비용을 땡겨서 쓰는 것과 다름이 그렇죠. 없습니다. 전혀 저축을 하지 못할 테니까요. 이런 부분에서 제가 볼 때 이 소비를 중심으로 볼 때는 이 돈 관리는 아내가 하면 안 돼요. 남편이 하시는 게 맞습니다. 왜 사람이 살다 보면 가끔 이렇게 좋은 옷도 사고 싶고 그렇죠. 가끔 뭔가 좀 비싼 거 먹고 싶고 아주 가끔 그러잖아요. 네. 이 아내분은 가끔 아끼고 매일 쓰니까 이래서 돈을 못 모으는 거예요. 그 이게 패턴이 바뀐 바뀌어져야 거죠. 돼. 그렇죠. 그리고 뭐 네. 과소비를 한두 번만 했다면 네. 그 정도 가지고 남편이 이렇게 심각하게 사연을 보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맞아요. 이게 우리가 어떤 소비가 발생하고 또 지출이 발생할 때에는 적어도 패턴이라는 게 보통 있어서 이 패턴이 얼마나 합리적이고 그리고 적절하냐에 따라 우리의 미래가 번성할 수도 있고 쪼그라들 수도 있는 거거든요. 정말 옛날 표현처럼 덮어놓고 쓰다 보면 그 조건을 못 면한다는 얘기가 우리가 소비 차원에서 그렇게 아이를 낳는 것을 소비 차원으로 바꿔서 이야기를 하긴 합니다만 지금 우리 집안의 가정 경제 기준 적어도 전 두 가지 관리 기준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경제적인 차원에서 가족들과 함께 공유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논의하기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집은 제가 볼 때 소비와 관련해서 남편과 아내가 논의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남편은 맨 마지막에 명세서만 본 겁니다. 네. 또 한 가지 기준이 있다면 우리가 이 소비하고 특별히 소득하고 지출 사이에 이 체계가 있어야 되는데 네. 그 체계라고 하는 건 우리가 내가 10을 벌면 그중에 지출을 몇을 하겠다 이렇게 정해진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전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나 미래를 위해서 또 아이의 소비 패턴이나 이런 소비 습관을 위해서라도 지금 아내가 가지고 있던 경제권은 남편께서 가져오시는 게 맞아. 전 적절하다고 봅니다. 맞아요. 근데 이게 남편이 경제권을 가지고 오는 자체도 그 과도기에 이게 굉장히 저항이 만만치가 않죠.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예. 근데 돈을 이렇게 쓰던 사람한테 얘만큼 했어! 이래버리면 금단현상 이런 거 있죠. 갑자기 탁 끊어버리면 이게 안 웬 되고. 날벼락이 하실 거예요. 안 근데 될 이만큼 테고. 쓰던 걸 조금 줄여가야지 갑자기 끊어버리면 안 될 거 같아요. 이게 쉽지 않아요. 네. 당연히 싸울 겁니다. 네. 심지어 이혼 얘기가 막 오갈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이게 소비 수준이 이 정도라는 얘기는 뭐냐면 욕망이 그만큼 크다는 얘기예요. 네. 이런 개인적 욕망이 크고 이 큰 욕망의 부분을 경제적으로 메워왔던 이 아내의 특성을 볼 때에는 돈을 쓰지 못한다는 건 나를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신,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것들을 포기해야 되는 것과 다름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저항이 클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싸우고 막 울고 막 애원하고 이러면 결국은 아유 알았어라고 다시 돌아갈 수 있는데 우리가 경우에 따라 양보해야 될 부분이 있고 양보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맞아요. 저는 이 부분은 앞으로 가족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양보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대신 우리가 함께 제가 논의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아내와 함께 내가 경제권을 가져온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어디는 어떻게 쓰고 저긴 저렇게 준비하고 이건 이렇게 운영하면 좋겠다라고 함께 논의를 할 때 아내의 용돈 부분도 같이 논의를 하세요. 그래서 아내가 충족하고 만족스러울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적어도 아내의 용돈도 일정 부분 약간 넉넉하게 주시고요. 제가 또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기는 이럴 때 우리가 재정 상담 같은 거 받는 겁니다. 재정 상담을 받을 때에도 남편 혼자 가지 마세요. 아내가 같이 들어야 돼요. 그렇죠, 들으면서 맞아. 전문가 얘기를 들으면 지금 우리 소비가 어느 정도 기울어져 있는지 이런 비난의 목적이 아니라 이 소비는 이렇게 가져가고 저렇게 가고 또 이렇게 움직일 때 우리 가족을 위해서 또 개인을 위해서 또 아이를 위해서 우리 가족의 미래를 위해서 이렇게 저축은 저축대로 보장은 보장대로 그렇죠. 이런 소비가 필요합니다라는 얘기를 들으면 아내도 이해가 어느 정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첫 번째로는 가족이 함께 논의하면서 이 경제적인 부분을 결정하되 대신 아내 용돈 부분도 함께 살피는 것. 두 번째로는 재정 상담을 통해서 실제 아내도 함께 가서 합리적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거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솔루션이었고요. 이제 두 번째 솔루션 보겠습니다. 두 번째 솔루션입니다. 아내와 정서적 소비를 시작하자. 정서적 소비. 이건 대체 구체적으로 뭘까요? 무슨 뜻인가요? 지금 우리가 이 사연을 들으면서 아내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내가 왜 이렇게 돈 쓰는 줄 알아? 매일 당신의 빈자리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외로움 이걸 내 소비로 채운 거야 라고 하면서 그 책임을 사실상 남편에게 돌린 거거든요. 나의 외로움으로 돌렸던 거고. 근데 이게 결국 아내의 정서적 소비, 이 소비가 아내의 정서적 공백 때문에 생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우리가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고통받는 사람은 구두쇠가 아니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 얘기는 고통받는 사람들,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훨씬 더 소비를 많이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이런 쪼그라든 마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내 욕구가 이끄는 대로 그냥 움직이는 건데 여러분 그래서 옛날에 우리 왜 실연당하고 나면 엄청 먹었잖아요. 아, 많이 마셨죠. 많이 먹었죠. 예. 많이 마시고. 네. 이것도 일련의 그 정서적인 측면 쪼그라든 마음을 사실상 다른 외부 방식으로 이제 풀어내는 이 과정이었던 거거든요. 이걸 우리가 자기 초점 경향성이라고 보통 불러요. 근데 이런 자기 초점 경향성이 있는 사람들은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 외로움을 더 많이 타요. 또 한 가지는 내가 가지고 있는 심리적인 내적인 문제를 외부에서 가져와서 해결을 하려고 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당연히 소비 수준도 굉장히 높고 외로움을 소비로 채운다고 하는데 맞아. 외로움이라고 하는 건 밑 빠진 독과 같고 그야말로 크레바스처럼 밑을 모를 수 없는 게 이 외로움의 특징이거든요. 이럴 때 아내와 함께 해야 되는 소비는 아내에게 나무라는 소비가 아니라 평가하는 소비가 아니라 함께 마음을 나누면서 어떤 이야기를 나누고 어떤 것을 살 것인가를 같이 논의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런 걸 일명 정서적 소비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진짜 인터넷 쇼핑 계속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마음이 너무 허하대. 입지도 않은 옷인데도 계속 띵동 택배 왔습니다. 띵동 택배 왔습니다. 하면 다 본인 물건이야. 그러니까 뭐 마음이 허하니까 뭔가 채울 게 없으니까 그런 쇼핑으로 채우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분이 그랬던 거 아닐까 하는 생각 들어요.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게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내가. 주변 사람들도 다 이 정도는 쓴다. 이 말인즉슨 내 씀쓰기가 과한 게 아닌데 과한 게 왜 아니다. 그래? 라는 뜻이거든요. 네. 주변에 뭔가 이렇게 과하게 쓰는 친구분들이 좀 있나 봐요. 그런 모양이네. 이거 친구들 봐야 돼요. 네. 우리가 어떤 그룹에 내가 속해 있는가, 내 소속이 어디이고 무엇인가에 따라서 그 소속 안에 들어있는 다른 사람들과 나의 삶의 여러 영역을 같이 하게 되는데 소비 그룹이 따로 있어요. 네. 이 소비 그룹은 돈을 소비하는 그룹이 따로 있고 또 지식을 소비하는 그룹이 따로 있고요.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를 소비하는 그룹이 다들 또 따로 있는데 그중에서도 소비 그룹들이 때 많이 있거든요. 참고로 저도 함께 소비하는 개모임이 하나 있습니다. 아, 네. 근데 이제 저희가 소비를 하더라도 그 네. 소비의 기준은 나의 환경이 기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요. 나의 여러 맞아. 계획이 기준이 돼야 맞아요. 되는데 대부분의 이런 소비 모임의 핵심은 다른 사람들이 추동, 곧 나를 이렇게 들쑤시거나 다른 사람이 좋은 걸 사면 나도 사고 싶거나 내가 필요하지 않은 것도 좋아 보여서 사게 되는 경향이 있어요. 네네. 근데 보니까 아내가 얘기하잖아요. 무슨 소리야. 내 주변의 사람들 다 이 정도 산다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사실 핑계에 가깝죠. 근데 사실이긴 합니다만 내가 이걸 조절을 못한다는 걸 아주 전적으로 보여주는
부추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변에 혹시 경쟁적으로 소비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지를 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네. 그럼 그 친구를 뭐 끊어 이런 것보다 이 경쟁적 소비를 하는데 내가 거기 참여한다는 건 그 사람들이 나쁜 게 아니에요. 맞아. 보통 엄마들이 애가 속을 새기면 친구를 잘못 사겠다 그러는데 그렇죠. 내 자식이 제일 문제인 겁니다. 그런 것처럼 실제 우리가 이 자신을 위한 소비를 할 땐 다른 사람과 함께 소비를 하는 경우 이게 더 부추겨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한번 아내와의 그 대화, 정서적 소비의 과정에 어떤 친구들이 있는지 그 친구들은 어떻게 사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혹은 이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내 아내는 어떤 느낌이나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